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주말을 지나면서 감소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본격적인 진정세 진입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감염의 25% 정도는 가족 감염이라며 가정 내에서도 개인별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입국한 가족 3명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의 줄기세포 무허가 냉동 의혹 보도와 관련해 식약처가 제약회사 파미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도 식약처 조사와는 별개로 수사에 착수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코로나19 사망자가 6만 3천 명을 넘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성탄절과 새해를 거치면서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보호자와 떨어지면서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반려견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짖거나 음식을 먹지 않고 배뇨 실수나 바닥을 긁는 등 증상도 다양한데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반려견의 분리불안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영국발 입국자 3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입국한 가족들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7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결국 우리나라까지 덮쳤습니다. 정부가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는 등 방역 조처를 강화했지만 세계적으로 퍼지는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영국과 남아공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겐 격리 해제 전에도 추가 진단 검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달 말까지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영국발 항공편을 일시 중지하고 또 격리 면제에서 발급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첫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확인되면서 과연 지금 조처로도 괜찮으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을 거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여전히 입국할 수 있어 앞으로도 100% 추가 유입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염체 생산 지수도 0.4 정도 평균적으로 올린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최대 70%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진화하거나 변이할수록 치명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현재 개발된 백신으로도 예방 효과는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큰 변이가 생긴다 할지라도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만들어진 이미 것은 개발되어 있으면?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일정 기간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백신 효과가 얼마만큼인지 아직 밝혀진 게 없는 데다 우리나라는 접종까지 시간도 더 필요해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 위한 추가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자 정부가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국가 외에 대부분 국가에 대해선 격리 해제 전 검사를 해서 지역사회에 전파가 안 되도록 하는 추가 조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외국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국인도 해당 국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영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내년 1월 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경유자를 포함해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외교와 공무, 인도적 사유 외에는 신규 비자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를 포함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해제 전 진단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25% 정도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부분 사회활동이 활발한 40, 50대가 먼저 감염된 뒤 가정 내로 전파되는 양상으로 특히 20대 이하 확진자의 44%는 가정 내에서의 2차 전파로 감염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터와 사회활동에서의 방역수칙은 물론 가정 내에서도 개인별 위생수칙을 생활화하며 가족 모임이나 행사도 올해만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국내 확진자 중 약 25%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40, 50대가 먼저 감염된 후 가정 내로 전파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이하 확진자의 44%는 가정 내에서의 2차 전파로 인해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장 및 사회활동 그리고 가정에서의 방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지만 거리 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인데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이나 버스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한데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8시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출입문 앞에도 다닥다닥 붙어 섰습니다. 환승역에선 더욱 승객들이 뒤엉킵니다. 2호선과 3호선이 겹치는 교대역입니다. 환승 통로와 가까운 곳은 특히 이렇게 더 붐비는 모습입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확산세 속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출근길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빠른 출근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붐비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출근을 더 일찍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더 바빠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2호선 지하철에 직접 올라타봤습니다. 콩나물 시루가 따로 없습니다. 환기도 안 되는 공간에서 서로 빈틈없이 붙어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산밀 환경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한 상태도 조금 답답한 부분인데 사람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동을 하는 중간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무언의 좀 불안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정부가 재택근무를 권고했지만 재택근무를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업체가 적지 않아 여전히 출퇴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재택근무는 안 됩니다. 한 6시경 퇴근하면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걱정이 되는 거죠. 차 안에서 탔을 때는 얼굴을 좀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든가. 현재 확진자 가운데 어디서 감염됐는지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30% 가까이 이른 상황. 불특정 다수가 몰릴 뿐 아니라 손잡이 버튼 등에 여러 사람의 손이 닿는 만큼 대중교통에서 감염이 퍼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역학을 못하죠.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나는 거죠. 회사마다 공고를 하게 정부에서 지침을 또 내려야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라. 최근 버스기사나 지하철 역사 관계자 등의 확진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대중교통 감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버스 운전자 등 대중교통 관련 종사자 전원을 미리 검사하고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까지 내려질 정도로 방역 수칙은 강화됐지만 마스크 관리 사각지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야외 흡연 구역에선 수십 명이 가까이 붙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전하고 등산을 하면서 여러 명이 간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울 도심 보행로에 마련된 흡연 부스.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제대로 쓰지 않은 채로 3, 4, 5 대화도 나눕니다.
이곳은 6평 남짓한 흡연 공간입니다. 많을 때는 20명이 넘는 흡연자가 한 번에 몰리면서 거리두기 지침이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흡연자들조차 이렇게 밀집한 공간에서 감염되는 건 아닐까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흡연구역은 6,900곳이 넘습니다. 이런 곳에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규제는 강하지 않습니다. PC방이나 식당 안에 있는 실내 흡연실은 2명 이상 동시에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지만 야외 흡연시설은 이용자제만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흡연자들은 마스크 벗고 담배 연기를 내뿜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이 커집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고 서로 거리도 한 1m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의아하고 걱정이 되긴 합니다. 등산로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5명이 모여 벤치에 앉아 간식을 먹기도 하고 산에 오르다 답답하면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구청이 방역관리 직원 3명을 따로 배치해 단속에 나섰지만 드넓은 등산로를 관리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단속요원 2, 3명이 평일과 휴일에 등산객에 대해서 마스크 단속하고 등산객에 대한 거리두기를 계도 안내하고는 있어요. 방역 조치를 강화해도 빈틈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보건당국은 조만간 흡연실 세부 지침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등산이나 산행에도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은 적용된다면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으로 주재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접종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정보를 그때그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초의 방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 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접종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 요양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투명한 정보의 공개입니다. 백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도입을 위한 협상과 계약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보안 외에는 정부의 방침을 그때그때 밝혀왔고 그 방침대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난 25일 1차 백신 물량을 국내에 반입한 주한미군이 미군 의료진과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주한미군 리 피터스 대변인은 29일 경기 평택 험프리 기지와 오산 군산 공군기지에서 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의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또 본인이 희망하면 향후 카투사와 한국인 근로자 등 주한미군 관계자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군 보안상 정확한 백신 물량을 밝힐 수 없지만 1차 백신 물량은 주한미군 전체 장병 가운데 대략 절반 미만의 인원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 한해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먼저 응모한 뒤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씩 4번 결제하면 다음 달 10,000원을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뒤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에서의 현장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 모두 7곳이며 추후 4개 업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4분기 지역 경제는 대부분 권역에서 지난 3분기 수준을 이어갔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와 함께 대면 거래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등의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지역본부 15곳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권역 내 업체와 유관기관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담은 지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습니다. 경기 동향을 생산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과 동남권, 충청권, 대구 경북권, 강원권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수도권과 동남권, 호남권, 강원권은 향후 제조업 생산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처럼 코로나19 속에 빈곤 가구의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을 막으려면 고립 가구를 미리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부 지자체와 복지단체가 동네 주민이나 상점들과 손을 잡고 문을 두드리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지 일주일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일주일 만에 우유 배달원이 발견한 60대 남성. 재개발을 앞둔 빌라에서 7달 만에 발견된 지적 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 아무도 모르게 맞은 쓸쓸한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그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자를 위해 서울시가 치르는 공영장례는 이달 초까지만 620여 건. 한 해가 다 가지 않았는데도 이미 지난해 수치를 1.5배나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비대면 이런 게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그 상황이 잘 눈에 안 띄게 되는 이런 경향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자체와 복지관들은 이런 고독사를 막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명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설명을 들은 동네 주민 2명이 간단한 채비를 한 뒤 아파트로 향합니다. 위기 가구를 찾는데 복지사만으론 한계가 있어서 올해 초 지역 사정이 밝은 주민들을 지킴이로 뽑아 뉴라이프 키퍼로 이름 붙였습니다. 2인 1조로 일주일에 한 번 고립 가구를 방문해 심심함을 달래줄 만들기 세트나 음식을 나눠주고 말동무도 대줍니다. 이거는 손세정제니까 이거는 이제 댁에 계실 때 외부 나가실 때 이렇게 쓰시라고 그냥 만들기니까. 예, 이거를 만드시고. 5개월 새 주민지킴이 20명이 발굴한 고립 가구는 120여 곳. 호적에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홀몸 노인부터 이혼과 실직으로 사회적 관계가 끊긴 1인 가구도 찾아냈습니다. 질환이 심하셔가지고는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분 찾아뵙고 연락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 많이 상당히 좋아진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항상 저희 뵐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고. 부동산, 반찬 가게, 약국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점포들도 이웃 상점을 자처해 고립 가구 찾기를 돕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실직 이런 부분으로 가족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역 복지관들의 고독사 방지 프로그램 운영에 2023년까지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응체계 구축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우울증이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돌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들은 또 그것에 맞는 필요대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령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은 158만여 명으로 매년 5%씩 늘어나는 상황. 쓸쓸한 죽음이 또 생겨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다시 점검하고 주변을 살피는 따뜻한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지난 20일 YTN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줄기세포 냉동이 이뤄진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대경 기자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치료제 하티셀그램 AMI. 지난 2011년 품목허가 받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허가 내용을 보면 제조 과정 어디에도 냉동과 해동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제약사 파미셀이 골수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일부 냉동한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무허가 냉동이 이뤄진 이유는 하티셀그램 판매가 줄기세포 치료용 골수냉동 보관, 즉 뱅킹 사업과 연계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맞으려고 그러면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모집을 했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이에 대해 파미셀 측은 냉동을 하긴 했지만 2007년 당시 식약청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유권 해석 내린 최소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파미셀 측이 유권 해석의 근거로 제시한 문서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약처는 의사 재량에 속하는 최소 조작 여부와 무관하게 냉동은 허가사항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티셀그램 제조 과정에서 냉동은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문제가 아니라 제약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허가사항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는 보안이라 밝힐 수 없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식약처 조사 결과 무허가 냉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미셀 업무 정지나 하티셀그램 허가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세포 치료제를 제조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에 의해서 제조 허가를 받아야죠. 식약처 조사와는 별도로 경찰도 무허가 냉동 제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파미셀 김현수 대표와 금전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인 A씨 측에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파미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천억 달러, 우리 돈 1,000조 원에 이르는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7일 밤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부양책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1조 4천억 달러, 약 1,540조 원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 연방정부는 부분적 셧다운, 일시적 업무 중단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확산 추세가 여전히 거센 미국에서 12월 들어 코로나 사망자가 6만 3천 명을 넘어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성탄절과 새해를 지나며 더 큰 확산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는 정말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스스로의 결정에 달렸다면서도 미국의 대통령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 만큼 접종을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아프게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27일 현재 존스 홉킨스대 기준으로도 1,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800만 명을 넘은 지 엿새 만에 다시 100만 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33만여 명에 이르는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이번 달이 가장 많았습니다. CNN은 12월 들어 26일까지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6만 3천 명을 넘어 이미 월간 최대치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을철 대유행이 본격화한 11월 사망자 3만 7천 명의 1.7배나 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성탄절을 전후해 여행객이 급증하고 모임이 많은 새해 연휴를 앞두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CDC는 현지 시각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저질환자들도 백신 성분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이전에 없었다면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다른 질병이나 약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한 사람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들의 경우 백신의 효과에 관해 활용 가능한 안전성 자료가 제한돼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환자가 임상시험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이들에 관한 안전성 자료는 활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000만 명 접종 분량을 선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고 경영자가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성공 공식을 알아냈다며 효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중증은 100%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욱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 CEO는 일요판 선데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을 2차례 투약했을 때 효능을 얻을 수 있는 성공 공식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소리오 CEO가 성공 공식을 강조한 이유는 백신의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투약 용량에 따라 면역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당초 백신을 2차례 투여했을 때 예방률은 62.1%에 그쳤지만 실험 과정의 실수로 첫 번째 접종에서 절반 용량을 투여했을 때 예방률이 90%로 급상승한 것입니다. 투약 용량에 따른 편차 탓에 효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미국에서는 임상이 7주간이나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소리오 CEO는 투약 용량에 따라 백신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처음 발견했을 때 자신도 놀랐고 사람들이 실망하리라는 걸 예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효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자택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코로나19 감염은 100%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 등 다른 백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일반 냉장고에도 보관할 수 있어 운반과 유통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이미 접종에 들어간 화이자 백신보다 더 빠르게 보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백신 확보에서 뒤처진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2천만 회 접종분 계약을 마친 상태여서 영국의 승인 결정과 접종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독일에서 화이자 백신이 운송 도중 적정 온도를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바이에른주 리텐펠스시는 약 1,000회분의 화이자 백신 한 상자가 운송 도중 영상 15도까지 오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효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하 70도에서 운송돼야 하고 해동 뒤엔 영상 2에서 8도에서 최대 5셋까지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텐펠스시 지역 정부는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가 백신의 품질을 확인해 줬다며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바이에른주 남부 지역에서도 운송 도중 적정 온도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고 미국에서는 영하 92도까지 온도가 떨어져 백신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를 전염병과의 전쟁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코로나19를 처음 보고한 중국 우한은 봉쇄와 통제로 확진자 발생이 멈추면서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4,000명 가까이 숨진 데다 첫 집단 발병지라는 불명예 때문에 상처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양쯔강이 굽어 보이는 1800년 된 유적 황허루로 유명한 중국 우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시작된 곳이지만 지난 6개월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흥가에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我感觉武汉比外面还安全一点。最危险的地方就是最安全的地方。现在 한때 확진자들로 넘쳐났던 대형 회의장은 코로나19 극복사를 홍보하는 전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단 10여일 만에 지어진 야전 병원들도 모두 문을 닫고 이제는
모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투의 현장은 조금씩 잊히고 방역 성공이라는 성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90后7年，我吃苦耐劳这个精神更加比以前坚定了。 집단 발병이 처음 보고된 우한의 화난 수산물 도매 시장은 간판을 뗐습니다. 시장 안쪽은 거의 1년째 폐쇄된 상태고 바깥쪽 상가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단 넉 달여 만에 3,800여 명의 목숨을 잃은 우한 주민들의 상처는 여전히 깊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 간에는 전염이 안 된다는 당국의 거짓 발표가 희생을 키웠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까지 빼앗겼던 아들은 그래서 더 원망이 큽니다. 他们从头开始撒谎瞒报已经成性了，知道吗？你指望他说实话，那是很难的。 사랑하는 딸을 잃은 어머니는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很漂亮的，很乖，很孝顺，很乖，很孝顺，爱笑，爱闹，爱吃。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한은 이제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단이 조만간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가 우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면서 책임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1년 만에 중국은 강력한 봉쇄와 통제로 비교적 안전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의 기원을 밝혀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어 당분간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이지만 24시간 늘 함께하기는 어렵죠. 때문에 보호자와 떨어지면 분리불안을 느끼는 반려견들이 많은데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반려견의 분리불안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삭애견훈련소 이웅종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분리불안은 반려견이나 보호자 모두 힘들게 만드는 증상이잖아요. 제 주변에도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항상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던데, 네. 자, 일단 분리불안 증상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분리불안의 증상으로는 짖거나 배변 배뇨 활동을 할 때 엉망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평상시에 이제 대소변 잘 가리는 아이들이 실수하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저질의 행동이라 해서 집안을 난장판을 만드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이 외에 호흡이 매우 가쁘거나 밥이나 물, 간식 같은 걸 줘도 평상시에 잘 먹던 아이가 보호자가 없을 때 먹지 않거나 하는 원인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관이나 창문, 방문 또는 그 바닥을 긁거나 물어뜯는다면 분리불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기르던 반려견도 집에 아무도 없으면 아무 곳에나 배변이나 배뇨를 하거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뭐 사료를 먹지 않는 그런 증상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분리불안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궁금해요. 네, 특히 어린 강아지 시기 먼저 생각해 보시면 먼저 강아지 공장이라는 거 하는 번식장에서 태어난 아이들, 특히 이제 젖을 굉장히 빨리 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강아지들이 분리불안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마나 형제견으로부터 사회성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사람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그 보호자의 행동,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래 보호자를 어렸을 때 졸졸졸 따라다니다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쁘다고 해서 뭐 안고 다니거나 무릎 위에 안고 또 품에 안아서 재우게 되면 분리불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강아지들도 자신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 공간을 보호자의 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분리불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이 외에도 입양과 파양 반복된 경우에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생겨나서 분리불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회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입양이 된 경우, 그 때문에 이제 보호자가 과도한 애정을 준 경우에 이런 분리불안이 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반려견의 그 독립심을 키워주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 강아지를 입양했다면 일주일 정도는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강아지의 행동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대신
위험한 물건을 치워줄 정도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로 하고요. 장난감 등을 통해서 혼자 노는 것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먹이 같은 장난감을 활용해서 요즘 뭐 노즈워크의 장난감이라 해서 이런 것들이 시판에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이제 간식이나 이런 걸 넣어줘서 간식을 먹었을 때 즐거운 놀이라는 것을 걔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또 가장 여기서 또 중요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강아지가 이쁘다고 침대에서 데리고 자는 것보다 따로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자주 접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자의 과도한 애정이 오히려 분리불안 증세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우리가 또 분리불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이 참 많다고 해요. 몇 가지를 OX 퀴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건 모두 분리불안 증세다.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네, 불안감이 없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도 있습니다. 단지 혼자 있는 것이 심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 행동이 분리불안이 아니라 분리 관련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자가 있었을 때 미처 하지 못했던 놀이, 마음껏 하지 못했던 것을 보호자가 없었을 때 자기 혼자 노는 습관이 길들여져서 집안 온 전체를 난장판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분리불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분리불안의 문제가 아니고 분리 관련된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외출을 준비를 할 때 보통 이제 아침 되면 이제 외출 준비를 하잖아요. 그 외출 준비를 할 때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내가 외출 준비했을 때 걔가 불안한 감을 나타난다든지 또는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또 어느 공간에서 엉망으로 만드는지를 관찰해 보시면 되거든요. 분리불안 초기 증상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안 전체를 엉망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관 쪽에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리불안은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다고 모두 다 분리불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인데요. 분리불안을 해결하려고 다른 친구 강아지 한 마리를 더 입양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O입니다. O군요. 네, 반려견의 분리불안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저지른 큰 실수 중 하나는 다른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아지가 외로움을 타니까 친구나 동생을 만들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경우 반려견은 느끼는 외로움은 보호자가 없는 데서 오는 감정이거든요. 강아지들 간에 서로 간에 나타나는 감정보다는 사람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아지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강아지를 한 마리 더 키우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이 생기고 외롭다 했을 때 강아지를 입양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어서 오는 이 반려견들의 외로움은 다른 반려견으로 채워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네, 이미 사람에게 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문제도 함께 볼게요. 잠깐씩 외출을 하는 훈련을 하면 분리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네, 보통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 1분 있다가 들어오고 5분 있다 들어오고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 분리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경우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는 동물의 행동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방법은 정반대의 효과를 낳는데요.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매 순간 분리불안의 공포를 경험을 하고 뇌를 공황 상태로 몰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분리불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분리불안을 이제 극복하는 아주 과학적인 교육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처음 교육을 시켰을 때 장시간 하는 것보다는 먼저 짧은 거리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보호자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가 다가올 경우 바로 엎드려 기다려. 만약에 보호자가 기다려야 되는데 걔가 다가오는 경우 그냥 다가왔을 때 받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저리가 기다려. 이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떨어져 있어도
보호자와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지만 훈련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교육이 됐다면 분리 공간을 조금씩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떨어진 상태에서도 보호자가 온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면 그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길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떨어지는 것을 교육을 시킬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잠자리 영역부터 구분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침대에서 크레이트 아시죠? 계집. 계집의 안에 들어가서 보호자 옆에서 2, 3일 정도 함께 잠을 자세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익숙해지면 침대 밑에 놓으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실 쪽으로 이동해 주는 것을 조금씩 떨어뜨리는 것을 교육을 시켜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평상시에 충분하게 운동을 많이 시켜주면은 이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반려견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외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일 식사량을 조금 감량해 주시고 외출하기 직전에 개가 씹을 수 있는 개껌, 오랫동안 씹을 수 있는 개껌 같은 것을 넣어주는 것이 좋고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노즈워크 장난감에 사료나 간식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보호자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행복할 텐데 이 시기가 지나면은 또 분리불안 증세를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해 주신 분리불안 교육법 꼭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삭애견훈련센터 유흥종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체 3차원 암 게놈 지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이스트 정인견 교수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병욱 박사팀은 지금까지 공개된 18가지 암 유전체의 암세포와 정상세포 등 400여 종을 확보해 인체 3차원 암 게놈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정보를 읽는 기존 1차원 게놈 지도로는 암세포의 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 지도는 암의 발병 원리 규명은 물론 항암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IH 전기밥솥에서 취사 동작 직후 10분 동안 전자파가 높게 나와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습기와 식기세척기 등 국민이 신청한 제품과 전열 제품 7개 등 주요 생활제품 13개의 전자파 노출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IH 전기밥솥은 자기장으로 솥 전체를 가열하는 방식으로 취사 후 10분 동안 전자파가 기준 대비 최대 25% 높게 나왔고 나머지 취사 시간이나 보온 상태에서는 일반 가전과 비슷한 1에서 2%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했습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지구 곳곳의 가뭄 상황을 감시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함께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지표층의 수분 정보에 시뮬레이션 자료를 더해 정확도를 높인 가뭄 감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가뭄 모니터링뿐 아니라 가뭄의 중장기적인 예측에도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성 내부가 3단 케이크처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 팀은 지난 2년 동안 수백 번의 화성 지진에서 기록된 2종류의 지진파와 화성 토양 분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화성 내부도 지구처럼 3계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화성의 지각 두께는 평균 약 37km로 가장 두꺼운 곳은 67.5km에 달했으며 이는 최대 29km 두께의 지구 지각보다 훨씬 두꺼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삶 자체를 잡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인생에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일단 시작해서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스위치를 딱 올리면은
이렇게 확 끓듯이 이쪽이 수소고 이쪽이 산소입니다. 저절로 이렇게 비가 나오는 거죠. 암모니아는 산업 현장에서 두루 쓰이는 물질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수소 연료의 저장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쇠구슬을 굴려 암모니아를 만드는 데 성공한 재료공학자 백종범 교수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